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 국산 무장, 유럽과 미국까지 평정. 2. KF-21 전투기 국산 엔진 5조 원대 개발 계획 발표. 3. 오페라 하우스 비행 후 폴란드 직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또한 대한민국은 초음속 기술 돌파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KF-21 보라매가 아닌 국산 최초의 공대함 순항미사일이라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무기는 KF-21 독침 무기로 알려져 있으며 KF-21 위 이름에 어울리는 발톱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와 함께 패키지로 무장체계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미국만이었지만 대한민국은 KF-21과 함께 공중무장체계 자립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독보적인 위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지와 바다에 국한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이제는 우리의 전투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에 집약된 대한민국 항공무기 기술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오히려 암묵적인 합의라도 있었던 양 공중전력이 길을 못 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해하기 힘든 특수한 상황인데요.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당연히 전투기를 보유해야겠지만 기본 중의 기본은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입니다. 탄약 없이 무기체계는 그저 쓸데없이 연비만 나쁘고 지나치게 민감한데 쓸모도 거의 없는 기계 덩어리에 불과한데요. 이는 전투기 개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핵심 무장이 빈약하다면 국산이라는 타이틀이 빛이 바랄 텐데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에도 똑같이 동용되는 말입니다. 실제로 세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KF-21은 이미 한 차례 무장 갑질로 홍역을 치러야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KF-21에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대뜸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AIM-120 암램 공대공 미사일의 제공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 변명은 아직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KF-21에 자국의 무장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KF-21 개발이 국제방산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면 미국의 속내야 뻔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F-15K, KF-16 등 지금까지 공중전력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기미를 취하자 졸렬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KF-21을 개발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10터부터 20년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방산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과 반대로 대한민국의 성장세가 지나치게 빨랐던 건데요. 미국이 우리의 최대 동맹국임은 변함없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강국으로서의 갑질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던 무기체계는 미국의 갑질에 맞서다가 더럽고 치사해서 자립에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공대공 미사일 분야에서는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렸는데요. 미국의 AIM-120 제공 거부가 국제 방산시장에 알려지자 선뜻 나선 건 유럽이었습니다. 영국에서 MBDA 미티어를 제만한 건데요. 총장 3.7m, 직경 178mm, 중량 190kg의 최대 속도는 무려 마하 4. 최대 사거리는 100km부터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초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단면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인데요.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뒤 그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출력을 발생시키는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다른 고체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이 덕에 긴 사거리에도 종말 단계까지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AIM-120은 가장 최근 개량형인 AIM-120D형의 최대 사거리가 160km에 불과한데요. 현대 공중전의 기본이 WVR에서 BVR로 바뀌고 있는 만큼 사거리 우세는 가장 강력한 전투력 증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KF-21 이 단거리 공중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아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에서 독일의 IRIS-T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같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동일한 건데요. 더군다나 IRIS-T는 AIM-9과 비교했을 때 사거리가 25km로 약 10km 짧지만 반면 목표 획득 거리는 4배, 탐색각은 3배, 추적 능력은 6배 이상 더 뛰어납니다. 이 정도면 사이드와인더의 가장 최근 개량형인
AIM-9X의 상위 호환인 격인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꿩 대신 닭이 아니라 닭 대신 꿩이 날마온 셈입니다. 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들짝 놀란 미국이 동합 허가를 내며 역으로 숙이고 들어왔는데요. 이 덕에 KF-21은 MBDA 미티어, 이리스트, AIM-120 암램, AIM-9 사이드와인더를 전부 무장 동합한 전투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산시장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미국의 잘못된 생각을 동네하게 갚아준 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미국까지 다양한 나라의 공대공 미사일을 체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례로 미티어 미사일에 사용되는 덕티드 램제트는 이미 대한민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개된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직겸 200mm의 미티어와 마찬가지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는 약 200km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AIM-120보다 훨씬 긴 수준으로 결국 미국의 갑질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동합되어 있는 만큼 KF-21의 확장력은 방산시장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강점이 되었는데요. KF-21을 원하는 나라들은 따로 무장 동합을 걱정하지 않아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편하게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KF-21 이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에는 이 특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공대공 무장만으로는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그도 그럴게 현대 전투기의 임무는 공중우세가 전부는 아닌데요. 특히 KF-21은 단 한 대의 전투기로 육해공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천후 멀티롤 전투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국산 공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지난 1월 18일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400mm급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시켰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공대함 순항미사일은 기존 마하 0.95 위아음속 대함미사일 해성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빨라진 속도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속으로 표현하면 약 시속 3672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인데요. 순환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다르게 비행 경로를 유인기처럼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또한 시스키밍 등으로 불리는 극단적인 저고도 비행까지 가능해서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행을 제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음속이 비행 속도의 한계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벽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마하 3위 순항미사일은 만약 중간에 요격되더라도 속도에 비례하는 운동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물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대함이라는 특징을 살리면 함정에서 이를 방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KF-21에 장착될 초음속 순환미사일은 호시탐탐 서해를 노리는 중국에 특히나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최소 200km급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추측되는 KF-21위 AESA 레이더와 결합된다면 최대 사거리에서 발사한다 가정해도 3분이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독침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공대지 미사일이 남아있는데요.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열망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을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심장이라 함은 바로 엔진일 텐데요. 이제 우리는 국내에서 직접 전투기급 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전시회에서 현재 대한민국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엔진 개발 계획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달 코리아 2023 컨퍼런스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연구 개발 사업 전모가 공개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15,0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기용 엔진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용 항공기 제작은 1950년대 초 무렵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중 해군의 조경연 중위가 미군 항공기 잔해를 모아 해취호, 통해호 등을 만든 게 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1990년대 초반 F-16 전투기 생산을 위해 미국과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엔진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엔진 조립 기술력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KF-21 전투기의 엔진의 주요 핵심 부품만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40% 정도만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항공기용 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회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품 일부만 만들어서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불과할 뿐이며 하나의 엔진을 완전히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은 미사일용 터보제트 엔진과 터보팬 엔진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열심히 기술 개발을 진행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욱 진보한 항공기용 엔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표로 국내 개발이 진행 중인 항공기용 엔진 중 제트 엔진의 경우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1만 파운드 이상 급 터보팬 엔진이 있습니다. 이틀 엔진은 모두 무인 항공기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5,500파운드급 엔진은 한국형 로열 윙맨으로 불리는 KUSLW 스텔스 무인기에 1만 파운드급 엔진은 KF-21 전투기와 멈티 비행을 위한 일명 가오리 KUSFC 스텔스 정찰기에 장착되어 미래 합동작전에서 핵심적인 주축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곧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엔진 시험을 착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제품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는 걸 의미하며 올해 시험 과정에서 설계치를 얼마나 만족하는지, 한계 영역이 어디인지, 경량화 강성 보강 등 최적화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허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과정이고 기본 설계 능력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5,500파운드급 완제 터보팬은 기본 형상이 저바이패스 엔진으로서 주로 고출력, 음속 이상에서 동작하는 걸 목표로 한 군용 항공기에 쓰이며 일반적인 전투기에 들어가는 터보팬은 모두 저바이패스 엔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것이 1만 5천 파운드 출력 전투기급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입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 이후의 새로운 설계는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작년 22년부터 27년까지 터보팬 엔진 고온화 및 고바이패스 기술 과제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현재까지 계획은 코어 엔진을 시험 개발한 다음 2027년부터는 코어 엔진을 확장해서 본격적인 터보팬 엔진 실물을 2037년까지 제작하고 인증시험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방기술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우선 무인기에 장착해서 여러가지 충분한 테스트를 한 다음 이때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개발 과정을 추가로 거친 후 유인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터보팬 엔진의 기본 구성과 함께 터보제트 엔진으로 연료를 연소해 추력을 높인 후 연소기를 장착하여 최대 출력 2만 1000파운드까지 가능한 전투기급 제트 엔진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KF-21 전투기에 장착된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과 유사한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산 제트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단순 엔진 개발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로 평가됩니다. 현재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국제 공동 개발을 통해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 중이지만 우리는 국내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용 엔진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러나 전투기급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번 프로젝트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업 진행을 주도할 방위사업청은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 도전에 성공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연 등 정부기관에서 진행 중인 국책 사업들은 목표치를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100%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관행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서 한번 삐끗하면 자칫 후속 연구까지 해도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할 땐 현재 시점에서 개발 가능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만 5천 파운드라는 수치는 이미 현재 완성된 기술들을 기반으로 추정한 값으로 15년 후에 저 정도의 출력은 가뿐히 능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1만 5천 파운드 출력을 낼 수 있는 전투기급 제트 엔진의 경우 여객기용 터보팬 엔진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이에 맞는 추가 개조가 이뤄지면 약 4만 파운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투기급 개발 엔진은 2037년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KF-21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KF-21의 생산 계획이 2032년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F-21 블록 3에서 사용할 파생형 개발과 양산 계획에 관한 조기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T-52나 FA-50을 계속 생산할지 아니면 KF-21 전투기를 보조할 수출용 저가 단발 전투기를 개발할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투기급 제트 엔진을 장착한 무인 전투기와 정찰기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를 병행하여 KF-21 전투기나 T-50을 무인화하는 기술도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연구한 후 전투기급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여 테스트하면 무인 전투기의 개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 과정이 유인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적용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를 향해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혁신과 진보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마치 환상적인 꿈을 이루어낸 것처럼 감격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세계가 우리의 기술 발전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파일럿들로 이루어진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앞서 폴란드, 이집트 등 FA-50 경공격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블랙이글스 팀이 에어쇼를 펼치며 수출 전선의 선봉 역할을 수행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블랙이글스 팀이 방문한 곳은 호주였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아발론 에어쇼에 참가한 블랙이글스 팀은 이번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묘기 비행을 선보이며 시드니 주민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블랙이글스의 실력을 직접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한국까지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있으니 바로 폴란드 조종사들입니다. 지난 22일 FA-50 PLV 초도분 출고 예정일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조종하게 될 폴란드 파일럿들이 훈련을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파견되기 위해 폴란드에서 엄선된 이 파일럿들은 특히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직접 보고 한국 파일럿들의 수준 높은 조종 실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원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7월 폴란드로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폴란드 상공에서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의 현란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파일럿들이 폴란드에서 구매한 T-52,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동력을 선보이며 수출 지원에 나선 것이었죠. 또한 실제로 FA-50을 운용하게 될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블랙이글스의 T-50V 후방 좌석에 탑승해 비행을 하며 국산 항공기의 실제 성능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비행을 마친 폴란드의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탑승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뒤이어 T-50에서 내린 트렐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항공기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파견된 폴란드 파일럿 중 한 명인 야첵 스톨라렉 소령 역시 지난해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에서 T-50의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한국행을 통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관을 직접 잡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폴란드 조종사들의 한국행이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FA-52 폴란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출고 날짜가 정해진 것과 최근 심상치 않은 러시아의 움직임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오는 2월 24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침공 1주년에 맞춰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러시아가 봄 대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바로 뒤에 위치한 몰도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 특작군을 침투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첩보전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폴란드 국경지대를 넘보는 러시아 전투기의 활동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폴란드에서는 언제라도 러시아의 국지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시에 준하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폴란드 파일럿 교육을 앞당겨 1차 교육생도들을 한국으로 파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1차 교육생도 4명은 이날 광주의 제1전투비행단에서 입과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FA-50 운용을 위한 비행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오는 7월 21일까지 교육을 받고 2차 교육생도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 11주 동안 제1전투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붙은 조종교관과 함께 FA-50이 원형이 되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이론, 공중조작 등 전반적인 운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후 제16 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 동안 전술임문기인 TA-50으로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에서 필요한 전술임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친 폴란드 파일럿은 추가로 FA-50 시뮬레이터를 통해 1주간 비행 숙달 훈련을 받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일럿들이 훈련을 마치기도 전인 5월에 FA-50PL 초도분이 출고되어 먼저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전투기를 모는 폴란드 조종사들이 폴란드 영공을 수호할 주축이 될 예정인데요. 한국 공군은 지난 2013년부터 T-50 계열 전투기를 도입한 필리핀, 이라크,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파일럿 47명을 대상으로 비행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체 정비에 대한 노하우 전수와 군수 지원도 능숙하게 진행하며 완벽한 사후 지원으로 도입국들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부터 사후 지원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고객 만족 100%의 무기 수출 시스템을 구축해낸 것이죠. 특히 교육에 미친 나라답게 전투기 기종 전환 교육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커리큘럼의 증가는 한국산 전투기로 첫 실전을 치렀던 필리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군이 없었던 필리핀에 도입된 FA-50은 주력 전투기로서 필리핀 내 무슬림 반군을 상대로 투입되어 첫 실전을 기록했었는데요. 반군 우두머리를 노린 공습작전에서 상당히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폭격을 실시하였는데 무유도 폭탄임에도 상당히 높은 폭격 명중률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FA-50을 몰았던 파일럿은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수준 높은 근접 항공 지원 시스템과 한국에서 받았던 전술훈련 덕분이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시뮬레이터로 경험했던 훈련과 직접 전투기를 몰고 작전을 수행했을 때의 일치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의 항공 시뮬레이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훈련을 위해 아무리 소티를 높인다고 해도 비행할 수 있는 기체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럿 훈련에 있어 항공 시뮬레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뮬레이터의 완성도가 곧 그 나라 파일럿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이 때문에 항공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해당 항공기 전용 시뮬레이터가 함께 개발되고 항공기를 제작하는 데 투입된 모든 데이터와 기술들이 투입되어 실제와 같은 비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시뮬레이터는 항공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T-50, FA-50에 관심을 가진 해외 구매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직접 T-50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기체의 성능을 직접 체감해보고 마음을 굳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KAI에서 20년 넘게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온 김영하 훈련체계 사업실장은 2017년에 태국에 수출할 때 고객들이 이 시뮬레이터 때문이라도 항공기를 더 사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폴란드 수출 때도 마찬가지였다. 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로의 FA-50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FA-50이 다음 도입국은 어디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 수출의 선봉인 블랙이글스가 호주를 향한 것처럼 KAI의 다음 목표는 호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블랙이글스의 호주 에어쇼 참가에 맞춰 정성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호주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군사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호주와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양국 공군 간의 국방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FA-50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와 한국 공군의 비행교육 체계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 공군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호주 77비행대대가 곧바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었는데요. 당시 77대대장이었던 루스펜스 중령을 포함하여 41명의 조종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동맹국으로서 한국 공군의 F-51 두 대를 기증했었고 이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활약했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오늘날에도 한국 공군과 호주 77비행대대는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공군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호주가 이제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남다른 감회가 듭니다. 호주 공군은 과거 노후화된 BAE 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했었고 우리나라의 T-50 역시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BAE 시스템스의 BAE 호크 업그레이드 및 보수 제한이 채택되어 신규 훈련기 도입은 미루어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막상 BAE 시스템스의 사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주 공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BAE 시스템스의 후속 군수 지원은 부실하고 느린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우리 공군도 과거 T-50을 개발하기 전 고등훈련기로 BAE 호크를 도입했었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었죠. 나토 7i 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Y 자드라이버 같은 독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품을 주문하면 부품값도 엄청나게 비싼데 도착까지 2터부터 3년은 소모되어 항공정비사들이 치를 떨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훈련기 주제에 유지비가 거의 F-16에 필적했었다고 할 정도이죠. 이처럼 먼저 매운맛을 본 한국 공군은 호주 역시 BAE 호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규 훈련기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호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운의 길조 블랙이글스가 날아오를 때마다 언제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니 이번 호주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 조종사들이 교육받고 있는 제1전투비행단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고등비행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투조종사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비행단인데요. 새내기 파일럿들이 이곳에서 고등비행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진정한 공군 조종사가 되었다는 의미로 빨간 마우라를 수여받게 됩니다. 폴란드 파일럿들이 한국의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르고 FA-50으로 유럽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뻔히 보이는 전쟁의 징조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쟁은 결과에 따라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만을 무대로 한 미중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필리핀이 이 거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필리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같이 필리핀은 무대일 뿐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이유는 너무나 복잡하고 중구난방이어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보이는 전쟁의 징조들과 함께 또다시 키맨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미국에서 중국 정찰 풍선으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 필리핀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엔 풍선이 아니라 레이저로 필리핀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당시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은 필리핀 연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맘초, 필리핀명 아육민의 군용 물자와 식료품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암초는 중국의 남중국해 명력 확장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 137m 떨어진 곳에서 중국 군함이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먼짜는 일인데요. 그런데 진짜 공격은 바로 이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군함에서 갑자기 레이저를 투사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 보내드린 사진을 단순히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는 흔한 레이저 포인트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는 군사용으로 특수 제작된 고출력 레이저의 일종입니다. 실제로 레이저에 직격당한 필리핀 해안경비 대원 일부가 장시간 실명 상태에 빠졌고 종래에는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치사하고 옹졸한 방법이라 물리적으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지만 이는 명백한 무력 도발인데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닐라 주재의 중국 대사를 소환해 필리핀의 주권과 만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매우 강력하게 함의했습니다. 아주 당면한 대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외교부가 우리 해역의 법에 따라 대응을 한 것뿐이다 라는 뻔뻔한 대답을 보낸 건데요. 심지어 앞으로 필리핀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며 적반하장 필리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필리핀을 무시하는 행동인데요. 국제 외교 관계에서 이런 행동은 사실 싸우자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조금만 더 국력이 강한 나라였어도 군사적 행동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또 한없이 강한 중국 앞에서 약소국인 필리핀의 서러움만 느껴질 따름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에 세게 나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유이는 엄연히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안에 위치한 암초인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곳은 중국이 그은 남해 구 단선 내에 있는 러나이자오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실 텐데요. 혼란을 느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해 구 단선이란 건 중국이 자기들 멋대로 그려놓은 해양 명토 분계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회적 협의로 아육민은 필리핀 땅이다 라고 정했는데 뒤늦게 중국이 아니?
우리 건데 하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대만, 필리핀, 베트남의 연해, 즉 편의상 통칭하는 남중국해의 80터부터 90%가 모두 중국의 내해라는 말이 됩니다.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 나간 헛소리인데요. 심지어 중국에서 이를 주장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시료 지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 년간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중국이 1947년 당사국 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이제부턴 내 바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인데요. 당면이 이게 말이 될 리 없습니다. 이건 다짜고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만방부터 화장실까지는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필리핀은 1999년 의도적으로 자국 군함을 좌초시킨 뒤 수리 및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아유인을 시료 지배 중인데요. 중국은 무단 침입이라며 2021년에 아우인에 보급품을 내려놓던 민간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국제상설재판소 PCA는 진작부터 중국에 헛소리하지 말고 필리핀을 비롯한 타국의 영해권을 존중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되려 필리핀 EEZ 내에 10개의 인공섬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필리핀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나라다운데요. 결국 필리핀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선택은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역사를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필리핀으로선 중국에 대항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으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991년 공식적으로 필리핀에서 철수했던 미군은 4개 공군기지와 1개 육군기지의 순환 배치 형식으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만전쟁이 가시화되고 필리핀 정권이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넘어가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월 30일 미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서 루손섬 북부와 팔라완섬의 군사기지의 사용권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총 4곳의 군사기지 사용권을 허용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인공섬 군사기지에 접근하기 최적의 위치고 대만에서도 고작 32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미국은 특정 국가 때문에 필리핀의 군사기지를 확보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중국 견제용이고 양만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필리핀으로선 중국이라는 대마를 잡기 위해 미국이라는 극약 처방을 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필리핀도 양안전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좋든 싫든 이제 양만전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이 주관하는 카만딱 연합훈련에 해병대를 파견할 정도로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필리핀은 미국을 끌어들이기 전부터 중국의 인공섬 기지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K136 구룡을 전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필리핀에 공여한 구룡만 모두 40대에 달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최대 함정 중 하나인 호세 리잘급 호위함은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한 함정이고 주력 초계함인 콜라도 얍급은 우리 포항급 초계함의 퇴역함인 충주함을 공여받아 재개장한 함정입니다. 또 고속정 토마스 바틸로급은 우리 해군에서 공여한 참수리급의 필리핀 개장 버전인데요. 심지어 필리핀 공군의 최대 전력은 다름 아닌 한국의 FA-50 12기입니다. 이쯤이면 일말의 과장도 없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필리핀군의 주력급 전력이 모두 한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이 격화될수록 대한민국의 선택에 필리핀의 운명도 결정되는 셈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군사적으로 필리핀을 계속 돕는다면 필리핀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도 주권을 지킬 수 있을 테고 대신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리고 남중국해는 세계 무역량의 30%가 지나는 핵심 무역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이유에서 필리핀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당장 평화롭기 위해서는 예어린 어찌되었든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어떤 선택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국제 정세도 급변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만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